그러니까 진짜 한국 여권이 맞긴 한 거야.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서 프랑스 중년 여성이 불만이 가득 차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방을 든 그녀는 자신의 EU 여권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 앞에서 한국인들이 프리미엄 레인으로 빠르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저 아시아 사람들은 뭐길래? 그녀가 옆 사람에게 물었죠. 그러자 입국 심사관이 답했답니다. 한국 여권은 특별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더 빠른 심사가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여권 중 하나죠. 그 말을 들은 여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EU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입양아 출신 변호사로서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한 장의 여권이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와 정체성 찾기의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떠난 여정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재발견하게 된 이야기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의 법무법인 뒤바렌 어소시에이츠에서 금융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소피 뒤부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예요. 파리 정치대학과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29살의 나이에 파리의 유명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신입 변호사로 시작해 3년 동안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계약서를 검토하고 선임 변호사들의 지도 아래 실력을 쌓아야 했답니다. 그러다 작년에 IMF 법률자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크지 않았지만 세계 각국의 금융법을 접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금융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죠. 사실 저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프랑스 가정에 입양된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뒤부아 가족들은 제게 한없는 사랑을 주었고 저는 그들의 딸로서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프랑스어가 제 모국어였고 파리는 제 고향이었으며 저는 철저하게 프랑스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교수님이셨어요. 두 분 다 소르본 대학에서 각각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셨죠. 어릴 때부터 저는 책으로 가득한 집에서 자랐고 식탁에서는 늘 지적인 대화가 오갔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뿌리에 대해 알아보라고 권유하셨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귀찮아했죠. 파리 169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제 주변엔 저처럼 입양된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죠. 모두들 자신의 입양 사실이나 원래 국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바빴어요. 하루에 12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틈틈이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았죠. 그때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답니다. 오히려 제가 아시아계라는 점이 인턴십을 구할 때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법무법인들이 다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기였거든요. 매일 아침 몽마르트르 근처의 제 아파트에서 샹젤리제 법무법인으로 출근하는 길은 늘 활기찼어요. 지하철에서 르몽드 신문을 읽고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되었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비즈니스 미팅, 세계 각국 금융기관들과의 화상회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계약서 검토. 제 일상은 바쁘고 충만했답니다. 특히 IMF 프로젝트는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세계 각국의 금융법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국제 금융 규제 체계를 연구하는 일은 흥미진진했죠. 파리와 워싱턴을 오가며 때로는 런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하는 생활이 저와 잘 맞았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시아 국가들을 다룰 때면 미묘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과 관련된 안건이 나올 때면 더욱 그랬죠. 동료들은 종종 제게 한국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 프랑스인이에요.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실은 그게 편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제 뿌리를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건지 지금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한국이라는 존재를 외면해왔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네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풍경은 늘 아름다웠어요. 오스만 양식의 건물들, 거리의 카페와 레스토랑, 패션샵들, 이것이 제 세상이었죠. 때로는 한국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을 뿐이었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법무법인의 동료들은 제가 완벽한 프랑스인이라고 했어요. 와인을 즐기고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파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프랑스적이라고들 했죠. 저 역시 그게 자랑스러웠고 그것이 제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양부모님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이나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했고 방학 때는 남프랑스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
역사는 제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참 묘한 것 같아요. 제가 그토록 거리를 두려 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삶에 들어왔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모든 것은 지난달 제가 생부모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받은 메일은 재외동 포재단이라는 곳에서 온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 생년월일과 입양기관명이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보고 놀랐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에서 입양인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이런 메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비슷한 안내들이 왔었지만 그때마다 무시해왔죠. 때로는 메일을 열어보기도 했지만 곧바로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때 저는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특히 메일 하단에 있던 문구가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당신의 가족이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바로 잠들었겠지만 그날은 새벽 2시까지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죠. 결국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피, 내가 언젠가 이런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우리는 늘 내 편이야.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 받으시더니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늘 내가 궁금해할 때를 기다려왔어. 내 생각이 정리되면 우리랑 이야기하자꾸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파리의 한국문화원을 찾았어요. 처음 방문한 한국문화원은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간이었죠. DNA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뺨 안쪽에 상피세포만 채취하면 되는 거였죠. 검사를 하는 동안 담당자는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특히 최근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DNA가 일치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잠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죠. 제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답니다. 처음 한국의 가족과 화상통화를 했을 때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스크린 너머로 본 친어머니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달랐어요. 세련된 옷차림의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알고 보니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제가 왜 입양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의대생이었던 어머니는 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언니가 있다는 거였어요. 3살 터울의 언니는 지금 뉴욕의 투자은행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죠. 둘 다 해외에서 금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니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언니와 처음 통화했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와 한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제 정체성의 빈 곳을 채워가는 기분이었어요. 국적 회복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번역하고 공증받는 일이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법률가로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답니다.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파리의 한국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자줏빛 표지의 여권을 손에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죠. 프랑스 여권과 나란히 두고 보니 마치 제 정체성의 두 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여권이 제게 주는 의미는 달랐지만 둘 다 소중했답니다. 한국 여권을 살펴보면서 느낀 첫인상은 정교함이었습니다. 홀로그램 무늬, 특수 잉크로 인쇄된 문양들, 그리고 전자칩까지. 프랑스 여권과는 또 다른 세련됨이 느껴졌어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 여권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특히 보안 페이지의 디자인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답니다. 동료들은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의아해했어요. 왜 굳이 그래? 프랑스 여권이면 충분한데. 하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어떤 동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넌 진정한 국제 변호사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 여권을 사용하게 된 것은 두바이 출장을 앞두고였어요. IMF 프로젝트로 중동 금융허브를 방문해야 했거든요. 출장 가방에 2개의 여권을 넣으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은 설렘을 느꼈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여권이 제게 어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경험은 두바이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답니다. 두바이 출장은 제게 매우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IMF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동 금융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였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답니다. 공항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저는 빨리 호텔에 가서 내일 회의 준비를 하고 싶었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프랑스 여권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다 보니 한국 여권이 먼저 손에 잡혔죠. 잠시 고민하다가 한국 여권을 제시했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거라 약간 설레기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입국 심사관은 제 여권을 받아들고 평소처럼 스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여권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모니터를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절차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잠시만요. 소피 뒤부아 씨, 심사관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여권 확인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주변에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것이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별검사실로 안내되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두바이 국제금융센터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죠. 피곤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더욱 난감했답니다. 검사실에 들어서자 2명의 보안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한 사람은 제 여권을 특수장비로 검사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 사람은 컴퓨터로 뭔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내는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지만 그렇다고 편안한 공간은 아니었죠. 뒤부아 씨, 혹시 프랑스 여권도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제가 프랑스 여권을 꺼내자 그들은 더욱 관심을 보였답니다. 이중 국적자시군요. 흥미롭네요. 그들의 태도는 의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커 보였어요. 그들이 제게 설명해준 내용은 놀라웠어요. 제가 제시한 한국 여권의 보안 수준이 너무 높아서 시스템에서 특이 사항으로 감지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전자칩에 내장된 보안 알고리즘이 기존의 검사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며 그들도 꽤 흥미로워했답니다. 한국 여권은 최근에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기술 담당자로 보이는 사람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위조 방지 기술이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우리 시스템이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보안 기능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가 들고 있는 여권이 그저 평범한 신분증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거든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던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체감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검사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들은 여권의 모든 페이지를 특수 광선으로 비추고 홀로그램을 확인하고 전자칩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읽어드렸죠. 마치 제 여권이 연구 대상이 된 것 같았답니다. 피곤했지만 그들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저도 점점 궁금증이 생겼어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 담당자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수준의 보안 기술은 처음 봅니다. 특히 이 레이어드 홀로그램 기술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체감하게 되다니 아이러니했죠. 마치 운명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답니다. 마침내 검사가 끝나갈 무렵 수석 담당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정중하게 사과를 했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여권 시스템이 너무 앞서 있어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곧 우리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에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단순한 서류라고만 생각했던 여권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줄은 몰랐답니다. 두바이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답니다. 특히 IMF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국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전자정부 시스템의 경우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더군요. 특히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 수준은 정말 놀라웠어요. 실시간 이체나 모바일 결제 같은 서비스들이 이미 10년 전부터 보편화되어 있었다니. 회의 중에 우연히 한국의 디지털 인증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 여권의 보안 기술이 떠올랐어요. 여권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소피, 당신이 한국계라는 게 정말 놀랍네요. 영국 출신의 동료가 말했어요. 요즘 한국의 영향력이 엄청나거든요. 기술,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요.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불편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어요. 퇴근 후에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기술과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점점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죠.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성장한 나라가 또 있을까요? 언니와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뉴욕에서 근무하는 언니는 이미 한국 기업들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더군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해. 언니가 말했어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는 거의 독보적이지. 양부모님께도 이런 변화를 말씀드렸더니 무척 기뻐하셨어요. 내가 마침내 너의 또 다른 뿌리를 발견하게 되어 기쁘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정말 감동적이었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는 이제 작은 태극기가 놓여 있어요. 동료들이 선물해준 건데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지금은 그게 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소중한 상징이 되었답니다. 가끔은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이라는 존재를 외면했는지 후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하죠. 특히 제가 법조인으로서 한국의 법체계를 공부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한국과 프랑스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부서 회의에서 제가 말했죠. 동료들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 관련 프로젝트들을 자청해서 맡고 있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두 한 장의 여권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때로는 작은 계기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뿌리를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거죠. 친가족들을 만나고 제 뿌리를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거든요. 한국 방문을 결심한 후 저는 먼저 전문가로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특히 제 전문 분야인 금융법을 중심으로 한국의 법체계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금융법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특히 디지털 금융 관련 법규는 다른 나라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더군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든가 가상자산 거래 규제 체계 같은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인데요. 법무법인의 선임 파트너가 제가 준비한 한국 금융법 분석 보고서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볼 만하겠어요. 그의 말에 처음으로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파리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법률 자문 수요도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들을 자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의아해했지만 제가 한국계라는 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죠. 한국 기업들과 일하는 건 정말 새로운 경험이에요. 첫 프로젝트를 마치고 동료에게 말했죠. 의사결정이 빠르고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서 의사소통이 훨씬 수월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미래 지향적인 태도였어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했거든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프랑스에서 자란 프랑스인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양쪽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너는 이제 진정한 국제 변호사야. 언니가 전화로 위로해 주었어요. 두 가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 될 거야. 언니의 말처럼 저는 점점 이 이중성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한국 담당 파트너로 지명된 거죠. 소피, 당신의 전문성과 문화적 배경이 우리 법인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대표 변호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는 파리에 오는 모든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파리 한글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한글을 배우는 게 너무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감동했죠. 이런 문자를 만든 나라가 제 뿌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양부모님도 제 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어요. 주말 저녁이면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한국 식당에 가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니 우리도 기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법조계에서도 제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졌어요. 한 이후 FTA 관련 자문이나 국제중재사건에서 한국 관련 사안을 맡게 되었죠. 이제는 파리 변호사협회의 한불법률교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프랑스인으로서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경험이 제 법률 자문에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제는 제 정체성에 대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 특별한 배경이 제 강점이 되었답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법률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EU 금융법의 조화와 발전 방향이에요. 한국말로 인사도 할 수 있게 연습해봤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듀부아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제 안에 한국인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답니다. 서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발표 자료를 위한 조사였는데 엄청난 프로젝트가 되었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자료를 검토하던 중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죠.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제가 알던 모든 시스템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보안 기술은 제가 여권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최첨단이었답니다. IMF 법률자문단 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했더니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소피, 당신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상임이사의 제안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받아들였답니다. 연구는 예상보다 더 흥미진진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 AI를 활용한 금융감독, 생체 인증 기반의 전자서명 등 매일매일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법적 토대 위에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은 기술과 법률을 조화롭게 발전시켰습니다. IMF 총회에서 발표할 때 이렇게 말했죠. 이것이 바로 디지털 혁신의 성공 비결입니다. 제 발표는 예상 이상의 반응을 얻었어요. 여러 국가에서 자문 요청이 쏟아졌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한국계 입양인들을 만났거든요. 그들도 저처럼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죠. 특히 국적 회복이나 가족 찾기 과정에서 법률적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어느 날 밤 언니와 긴 통화를 했죠. 다른 입양인들이 우리처럼 헤매지 않게 도와줘야 해. 그렇게 해서 브릿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국계 입양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여주셨고 프랑스의 법조계 동료들도 자원봉사를 자청했어요. 특히 양부모님은 프로그램의 첫 후원자가 되어주셨죠. 입양인들의 정체성 찾기는 법률적 문제인 동시에 감정적인 여정이에요.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들의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첫 해에만 100명이 넘는 입양인들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어요. 브릿지 프로젝트는 제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다른 입양인들을 돕는 과정에서 제 자신의 이야기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했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저도 함께 성장했답니다. UN 산하기구들과 여러 국제단체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UN 난민기구의 한 이사가 말했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사회 프로젝트예요. 덕분에 유니세프와 국제입양위원회 같은 기구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한 입양인이 가족을 찾았을 때였어요.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30년 만에 친가족과 재회했죠.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아 울면서 서류를 정리했던 기억이 나네요.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파리 변호사 협회장이 말씀하셨어요. 법률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이제 브릿지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한국계 입양인들의 네트워크도 점점 커지고 있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일을 통해 제가 찾은 삶의 의미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장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서울에서 브릿지 프로젝트의 아시아 지부를 열자는 제안을 받은 거죠. 마침내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답니다. 20년 전 이 나라를 떠났을 때는 6개월 된 아기였는데 이제는 성인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한국 여권을 내밀었죠.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달까요?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으로 귀국하시나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귀국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한국 여권을 처음 받았을 때부터 두바이에서의 특별한 경험, 브릿지 프로젝트의 시작까지 모든 것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손님, 한국어로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도와드릴까요? 승무원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서툴지만
이제는 간단한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어머니와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누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답니다. 우리 소피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는 브릿지 프로젝트 아시아 지부 설립을 위한 미팅을 하고 오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죠. 한국의 법조계 인사들도 만났는데 그들의 전문성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답니다. 소피 변호사님의 활동은 한 EU 법률 교류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앞으로도 가교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찾은 새로운 소명을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법률 시스템이에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디지털 정보와 보안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죠. 프랑스의 동료들에게 이 경험을 공유하면 틀림없이 놀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남산타워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한 장의 여권이 제게 가져다준 변화라니.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저는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일하기로 했어요. 브릿지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될 거고 법률 자문도 더 활발해질 테니까요. 양쪽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답니다. 넌 이제 진정한 다리가 되었구나. 양아버지께서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답니다. 두 가족, 두 문화, 두 나라.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께서 손수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으며 문득 깨달았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넓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한국 여권은 이제 제게 단순한 신분증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제 정체성의 상징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린 열쇠였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구인지 알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 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왜 이런 여정을 겪어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저는 소피 듀부아입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하는 법률가이자 문화의 가교가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프랑스 변호사 소피 듀부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